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약간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LG 엔솔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략을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를 좀 덜어내고요. 조선과 IT 업종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술력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최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반도체주가 이번 주 들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CXL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은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이라는 것은요,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 그리고 연결한다에 있는데요. CXL은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장치별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언어를 통일해서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CXL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하게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 용량을 늘리려면 추가 서버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더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CXL만 있으면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CXL 기술을 쓰면은 기존 서버 내 저장 장치 SSD를 꽂는 자리에 CXL 기반의 D램을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점이 크다라는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CXL을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AI 시대에는 사실상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CXL 수요는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그 선두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삼성전자의 최장석 메모리 사업부 상무는 많은 고객사와 현재 제품 검증을 진행 중이다라고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CXL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는 4년 뒤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개화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텔이 CXL 2.0을 적용할 제품을 내놓으면 시장이 본격 개화하기 때문에 인텔이 CXL 2.0을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유럽, 미주 그리고 아시아 등의 고객사의 제품을 검증하고 나섰고요. 특히나 메모리 풀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에서는 CXL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안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XL 컨소시엄 이사회 멤버 15개 기업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CXL 결성 15개 이사회 회원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한데요. 그 이외에는 엔비디아, 하웨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CXL 산업 내에서 선두주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단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많은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CXL 관련주는 생각보다 몇 없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측에서는 네오셈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네오셈이 CXL 관련주 이상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네오셈이 차세대 메모리 검사 장비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CXL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안에 소부장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탑픽 종목을 TLB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신영증권 측에서는 TLB가 멀지 않은 CXL 산업의 부흥을 앞두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TLB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수혜와 CXL 기대감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인데 AI 서버형 SSD와 CXL로 성장성이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선정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CXL 핵심 컨트롤러 IP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XL 내에서 D램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에는 1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체 CXL 시장 가운데서도 무려 71%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8년에는 12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비중 가운데서 무려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D램 강국입니다. 계속해서 CXL 쪽 그리고 D램 쪽을 살펴볼 이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본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참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개월 동안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아진 업종과 그리고 하락률이 높아진 업종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위 업종 1위는요.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무려 63%가량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실적 전망치 역시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내구 소비재와 증권, 게임 소프트웨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상승률 이유를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 시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인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통신 장비가 무려 77%가량 영업이익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대형 장비사에 대한 투자 의견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요.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기기가 35%가량 하락하면서 하락률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전자장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 속에 역시나 업종별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출주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380원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HD현대인프라코어와 CJCGV가 실적 발표에 문을 엽니다. 건설기계 업종들 수출주로서의 많은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수요일이 되면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매출과 실적 전망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요일에는 LG 이노텍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월 말 대비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변동률 가장 좋게 올라간 게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460% 이상 상향 조정됐는데 아이폰 판매에 대한 증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84%가량 하락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요즘에 조금 많이 허락을 했고요. 하락한 가운데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요즘 최근 추세를 보게 됐을 땐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목요일 날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TSMC와 함께 또 다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사그라드는 반도체에 다시금 불꽃을 피어오를 수 있을지 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성장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에는 KB금융과 삼성중공업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조선주들의 백고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금요일 역시나 기아 그리고 한화오션, GS건설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줄지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호실적을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널샷 금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원포인트 마감 전략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손민섭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장 마지막 금요일까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 국내 증시가 좀 힘을 좀 약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일 뉴욕 증시, 그냥 뉴욕 증시 자체에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동반으로 하락되면서 뉴욕 증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서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좀 압박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 시장에서 이제 순매도세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개파락을 좀 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주 위주가 좀 약세를 보일 때는요, 그 중소형주의 랠리로 전환될 수가 있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주가 추이에 따라서 그 중소형주 랠리가 시작이 되냐, 아니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와 동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최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즉 쉬어갈 때 흐름에서 중소형 관련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적으로는 최근에 아무래도 지수적으로 많이 끌어올린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이 좀 강하게 갈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쉬는 그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주가 추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안내드릴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까지는 이제 지속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라고 뽑히는 이제 방산이나 남북 경협 그리고 재건, 또 바이오 이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아무래도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태에 대한 지금 뭐 사태가 됐다고 어떠한 기사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태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해리스 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겠다라고 다시 임명을 하겠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 그 마리아나 쪽이 이제 국내 쪽에서 관련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바이오가 지금 장중 상한가에도 안착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풀려 있습니다. 이런 반응처럼 지금은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련주들이 들쑥날쑥하고 있는 흐름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무리하게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시면서 다음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게 바로 약간 실적입니다. 그 최근 실적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틀간 약 20조 원에 가까운 매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매출보다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도 상승 모멘텀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공략주는요, 화장품 관련 중에 VT입니다. VT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이나 국내외 음반 기획이나 그리고 이제 홍보, 그리고 공연 등 사업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전기차나 수소 에너지 사업 등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사의 이제 화장품 부분 니들샷이 출시 3분기 만에 주력 매출 제품으로 자리 잡았을 만큼 지금 화장품 테마 관련해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추세, 즉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는 살짝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강한 장세 속에 그래도 믿을 건 실적이다. 화장품 섹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원포인트 공략주로 VT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이노텍, LG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CS윈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팔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화학, 그리고 우선주도 이름 올리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네이버를 사나 했는데 다시 한번 매도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역시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월덱스, 다섯 번째로는 보로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수하지 않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태성, 네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리노고업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DB 하이텍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두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스퀘어, 네 번째로는 시프트업, 다섯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맥스,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넥슨게임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담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원익 IPS,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엔캠, 두 번째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M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미코, 그리고 역시나 에코프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주 세 가지 골라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CS 윈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는 뭔 테마 증시인지는 모르겠네요. 방금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 친하게 지내면 좋다. 그러니까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바이든 너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자기가 취임 첫날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지금. 근데 뭐 2차 전지 죽지 않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를 되살리기 위해서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무려 200%의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리스 부통령 대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올 경우에는 부통령 후보를 또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 뭐 이 얘기까지 지금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원자력이 한번 크게 떴고 그 전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해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정권의 어떤 방향성, 그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예전에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받아서 이름을 바꾼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 두산중공업은 딴 길을 찾아야만 했고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든 뭐든 이렇게 가면서 수소 가면서 뭐 에너빌리티라고 이름도 바꿨고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이번에 또 팀코리아의 일원이 돼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CS윈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CS윈드가 이제 원래는 타워에 강점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이드라는 날개와 그걸 돌리는 발전기인 터빈 그리고 이제 기둥인 타워, 그걸 지탱하는 밑에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CS윈드는 그 타워의 강점이 있었고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기둥하고 아래 하부 구조물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해상풍력 쪽에 지금 뭐 아이템을 가진 업체로 지금 일컬어지면서 약간은 트럼프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CS윈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강세를 띠는 이유가 또 이런 해석이 아닌가.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어쨌든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오면은 한번 겨뤄볼만 하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거나 이기는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이쪽이 또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결국에 미국 대선 후보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증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섹터별 1등이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 그 주식들이 섹터 1위 상승률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쪽 부분도 조금 오르고 트럼프의 강력한 발언에 따른 부분도 조금 오르고 계속 약간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미국 대선 후보 관련 말고도 다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CS-윈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수당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가 이번에 진보 정권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노동당, 약간 이름부터 그렇죠. 이름이 노동자가 들어가면 진보가 많아요. 영국이 노동당이 400석 이상을 가져가면서 보수당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뭐 석유 탐사 이런 거를 중시하던 보수당의 정책이 완전 바뀌어서 육상풍력, 해상풍력 이쪽을 엄청 확대하는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노동당의 어떤 그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육상풍력 2배, 태양광 3배, 해상풍력 4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똑같아요.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글로벌 제조기업들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RE 100 요거를 달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재정으로 안 되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와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재생에너지 RE 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풀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뭐 이번 정권이 탈원전이 아니고 친원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친원전하고 이 VS의 극한 대립에 있었던 거는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뭐 산을 뭐 파헤쳐가지고 뭐 여름에 홍수 난 게 다 태양광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싸움이 덜한 부분이 해상풍력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국민의힘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3대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 워딩은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재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에 시간이 없어서 사장됐고 이게 뭐냐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이걸 계획 입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풍력업체라든가 태양광 업체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엄청나게 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산촌 주민, 어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그 보상 문제를 뛰어넘더라도 문제예요.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발전소에 쓰는 전력을 끌어오는 데서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해상풍력은 또 먼 바다에서 끌어와야 되고 육상풍력이나 태양광도 먼 산에서 끌어와야 돼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멀리 갔거든요. 그럼 거기서 끌어오는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계획 입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한 번에. 그런 것들인데 여기 29개 법률 근거 인허가 일괄 처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니까 지금 CS-윈드가 하는 사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CS-윈드가 오늘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이상씩 각각 매도하고 있음에도 CS-윈드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재 구간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판도가 조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유럽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추이 좀 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외국인이 정말 최근에 많이 사들이네요. 네. 그리고 게임주 오늘 갑니까? 게임주가 또 네.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틈새 시장일지 네. 모르겠지만 거의 다 플러스예요. 크래프톤 2.39 플러스,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 4.07 플러스, 지금 넥슨 게임즈 총싸움 게임 좋다고 혹평받고 있죠. 10.67%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 우리 도깨비가 언제 나오냐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데 1.11% 오르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네. 두 번째로 매출 상위를 기록한 한국 모바일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요. 1등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근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던전앤파이터가 원래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그거를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왔는데 중국 게이머들이 그대로 모바일로 갔어도 계속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우리나라 K 모바일 게임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한 게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했던 기로점은 인도였죠. 인도에서 만약 실패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원히트 원더라고 딱 하나의 게임으로 하나의 게임을 워낙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승부 보는 게임사거든요.
뒤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지만 대표적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참패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크래프톤의 IP를 이어받을 만한 어떤 계승할 만한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이어받는 제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도랑 중국이 국경 분쟁이 심화됐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막 창으로 찌르고 막 패싸움하고 그 당시에 인도가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만든 크래프톤의 대주주 그러니까 2대 주주가 텐센트다. 야 너네 중국 텐센트가 2대 주주네. 야 우리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앉아있는 크래프톤의 게임을 감히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퇴출시켜버렸어요. 퇴출시켜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래프톤이 그러면 텐센트가 너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판으로 팔겠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서 직접 서비스를 퍼블리셔라고 하죠. 서비스랑 유통을 크래프톤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BGMI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끝에가 I가 인도예요. 인도 전용으로 만들었고 서비스 주체도 이제 우리는 텐센트가 아니라 크래프톤이 직접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GMI가 출시되자 그전에는 텐센트 홀딩스가 서비스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었고 그걸 퇴출시키니까 지금 요 크래프톤이 직접 서비스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다시 출시해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억 명이 나왔는데 2022년에 다시 인도 정부가 퇴출을 시켜요. 아까 그것 때문에. 아니 아무리 서비스 주체를 바꿨지만 너네 2대 주주가 텐센트인 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싫어 우리는. 그래서 또 퇴출당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래프톤이 인도에 가가지고 정부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인도의 어떤 스포츠 단체라던가 이런 거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밑바닥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5월 달에 서비스 재개에 성공합니다. 이게 3개월 조건부로 허가가 났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인도는 뭐냐면은 인도 모디 총리도 보세요. 이번에 할 말 다 하잖아요. 푸틴 앞에서. 푸틴 앞에서 너네 어린이 병원 너네가 쌌지 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할 말을 하기 때문에 강국이에요. 핵무기 보유국이고. 그러니까 이 너네 허가는 해줄 건데 너네 게임에서 피 색깔 너무 빨갛게 하지 마. 그 피 색깔을 보고 인도 유저들이 약간 옛날에 그거랑 비슷하죠. 게임하면은 뭐 나쁜 길로 간다 이런 거. 근데 우리 페이커 선수 나쁜 길로 안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인도도 그래요. 보수적이라 너네 피 색깔 너무 빨갛게 하고 잔인한 거 하지 마. 그 게임을 한 유저들이 실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 이렇게 연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잔인한 거 다 빼. 그거 3개월 동안 지켜볼 거야. 근데 지금 2023년도 5월 달부터 3개월이 홀쩍 지났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는 인도에서 이거는 그냥 다 허가를 쭉 해준 거다. 그 5월 달 이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나의 또 저기가 있습니다. 호재가. 프리파이어 맥스라고 싱가포르 개발사 가레나 모바일, 가레나에서 만든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FPS나 TPS라고 불리지만 이 게임의 장르가 어떤 배틀로얄이라는 그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무인도에 100명이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한 명 남으면 그 한 명이 통닭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틀로얄 장르에 서로 죽여가지고 한 명 남는 거. 근데 이 가레나에서 만든 프리파이어 맥스도 똑같아요. 프리파이어 맥스니까 맥스가 붙었으니까 우리 아이폰 맥스처럼 프리파이어의 프리미엄 버전인데 배틀로얄 장르의 후발인데 이건 또 배틀그라운드를 베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100명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인도에. 얘는 무인도에 50명이 떨어집니다. 똑같죠.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배틀그라운드가 두 번째 퇴출당했을 때 2021년에 얘네가 이걸 치고 들어왔어요. 얘네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사양이 낮은 중저가 폰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사양이 높고 그 저기도 데이터도 많으셔야 돼요. 어플 같은 거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 휴대전화 요구 사양이 낮아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이게 더 프리파이어 맥스가 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보다는 더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인도 시장 재진입을 실패하면 얘네가 더 불리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2021년에 배틀그라운드가 퇴출됐을 때는 프리파이어 맥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향후에 프리파이어 맥스가 또 퇴출당해요.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얘네 최대 주주도 텐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정부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중국이 너네 2대 주주, 1대 주주로 있는 게임을 뭔가 명칭을 바꾸건 서비스 주체를 바꾸건 우리는 중국이 관여하는 게 다 싫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국이 공공의 적이네요. 미국 트럼프도 싫어하고 인도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리파이어 맥스가 퇴출돼서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1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BGMI가 다시 인도를 치고 들어가서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을 인도에서 커버치고 그다음에 아까 태국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도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휴대폰 사양이 높아질 거예요. 갤럭시나 아이폰, 갤럭시 A 같은 거 안 쓰고 S 쓰고 막 이럴 거예요. 아이폰도 맥스 쓰고. 그러면 결국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로 넘어올 가능성. 사양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크래프톤 모바일 인도의 어떤 다시 재진입은 굉장히 중요한 적이었다.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크래프톤 모바일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크래프톤이 아니죠.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요 어떤 지금 흥행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시간을 번 거죠. 뒤에 후속작이 없어서 원히트 언더라고 무시당하고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시간을 번 거죠. 게임 개발을 할 시간. 요걸로 굉장히 굳건하게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의 칼을 엄청 날카롭게 간 거예요. 그걸로 일단 앞에서 버티면서 뒤에 이제 후속작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터지면 이제 원히트 원더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크래프톤 주주분들의 꿈인 공모할 당시, 상장할 당시의 가격 또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외국인의 매수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반등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이젠 R&M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다 됐네요. 네. 자, 하이젠 R&M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 엔캠이라는 주식도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좋네요. 자, 일단 하이젠 R&M은 LG전자 모터사업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아까 2차전지 얘기 드렸는데 로봇 관련주죠. 액추에이터가 로봇이 동작할 때 필요한 다리, 팔 등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모빌리티 시장 진출도 타진한다고 하니 지금 뭐 로봇이 움직일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뷰노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 어떤 주도주들이 힘을 잃은 가운데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질 수 없지만 무형의 로봇인 루니 퓨노, 이쪽도 결국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이젠 RMN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일단 20.35% 급등을 하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젠 R&M 상장 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기업 분석팀의 이한결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때마침 나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연이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요즘 네. 일단 방산주 주가 흐름부터 좀 분석해보고 갈까요? 네. 우선은 이제 최근 방산주가 좀 트럼프가 다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이후로는 이제 조금 잠잠했었던 방산주가 최근에 조금 2분기 실적 기대감과 요새 이제 또 이제 루마니아나 폴란드 또 미국 이런 좀 수주의 소식에 힘입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당선 가능성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스탠스 때문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좀 주장했던 내용은 이제 나토의 방위비를 그죠.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해외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미국의 이런 군대를 좀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위 분담금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이제 금액 자체가 커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무기 구매 여력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군의 지원도 이제 조금씩 감소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방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성비도 있고 이제 납기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 관심이 좀 이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각국에서 이제 방위비 자체를 늘려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은 그러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갈까요? 테마에 이어서 좀 이제 그 넘어서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런 트럼프의 수혜라는 이런 테마성의 이제 그 테마에도 좀 잘 어울리긴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그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의 지금 쌓여 있는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향후 4년 이제 4, 5년간의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동유럽이나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중점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방산 무기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이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중장기간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수잔고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사실 중요합니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토 맞습니다. 정상회의가 특히나 그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와 이제 국내 이제 저희와 이제 국내 이제 한국과의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국내 방산 무기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도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각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더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분기 이 폴란드 쪽으로 납품하는 이제 매출 인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이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살짝 이제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라크 쪽 이제 사업이 아직까지 이제 완료가 좀 되지 못하고 3분기로 넘어간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사업 또 일부 조금 지연이 되면서 2분기에 살짝 이제 매출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익단에서도 지금 시장 기대치를 살짝 하회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크게 주가가 못 간 기업인데 결국엔 실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실적 부분도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주 쪽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남아있는 수주풀이 좀 가장 큰 업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22년도에 이제 1,000대 기본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180대만 1차 계약으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820대 물량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 180대 정도가 이 9월 달에 이제 폴란드 이제 방위 사업 전시회에서 계약 체결이 될 거다. 막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폴란드 현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폴란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2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이나 이런 기술 이전 같은 부분도 지금 협상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이제 3차, 4차까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현대로템의 디펜스 쪽 수주 잔고가 약 5조 원 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 폴란드 이제 9월 달 물량만 우선 봤더라도 지금 있는 수주 잔고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규모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신형 전차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대략 한 이제 대수는 250대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실사격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결과도 양호하다라고 좀 이제 전해지고 있어서 루마니아 쪽 수주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대감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사실 수주액이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대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이기도 한데, 진짜 이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또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업일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기대했던 수주는 이제 많이 좀 달성을 한 상황이고 상반기에 이제 루마니아 쪽 K9 사업까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추가로 이제 폴란드 K9 잔존 물량 300문 정도에 대한 계약과 최근에 또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런 IFB 이제 신형 전투 장갑차에 대한 도입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동유럽 쪽이나 이런 중동 그다음에 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또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 6문, 그다음에 천무 30대가 인도된 걸로 지금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인도 시점하고 이제 정부의 승인하고 이제 승인이 나야 이제 매출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매출에 반영되진 않더라도 이제 일부 정도만 반영돼도 2분기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올해 이제 연간 K9 60문과 천무 30대를 30대 이상을 인도하겠다라는 계획에는 좀 변함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이제 계속 좀 분기 이제 QOQ로 성장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하는 시점과 정부가 승인하는 그 시점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적에 반영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방산주가 참 많은데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방산주 탑픽은 현대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분기부터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로템도 이 폴란드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를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수주 물량이 가장 좀 규모가 크고 기대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방산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폴란드 9월달 수주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경기 방어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늘고 있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은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사를 모두 합하게 된다면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 U+는 오히려 실적이 더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악재가 있습니다. 먼저 본업인 유선과 무선통신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5G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되면서 현재 1%가량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옥죄는 정책 또한 마진 스프레드에 안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적 영업이익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당 평균 지출 역시나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알뜰폰들 많이 사용하시죠. 한 달 동안 내는 통신비 자체가 점점 더 줄어지면서 실적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려 5분기 연속 가입자들이 내는 한 달의 통신 요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5G 동력이 떨어진 통신 3사가 탈통신 전략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와 AI 사업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와 AI를 협력해서 사업의 매출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 매출 증가세는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 5%가량 상승했고요. LG유플러스는 무려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과 조금 다른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간 배당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러한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SK텔레콤 역시나 기존 배당금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소각하고 더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나오고 있는 게 분기 배당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3사 이제는 실적을 넘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향해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HT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업종별로 조금 크게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랜만에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뭐 CS 윈드도 오늘 좀 8%나 오르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한 태양광 모듈 쪽으로 해서 매출의 80%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정책과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법에 대해서 폐지한다 했다가 다시 보조금을 축소한다 했다가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랜만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뜨다 보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해리스 지금 이제 부통령이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 하나 이제 선수로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풍력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더 힘을 받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일단 주말을 좀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바이든이 거취가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민주당 특히 하원 의원 쪽에서는 거의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절반 이상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실제 건강도 실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걸려서 좀 휴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 부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트럼프와도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면 시장 자체가 또 어떻게 최근에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또 이런 또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들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에너지솔루션 저는 하나솔루션도 좋긴 좋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HD현대그룹주가 요즘 선박수주도 너무 잘하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OPM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HD현대그룹주에 좀 포함되어 있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는 사실 참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급락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번 주 주말 사이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민주당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장세들 그리고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K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8거래 연속 현재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가 양매도로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로 나왔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일인가요? 9일 연속 순매수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KT만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좀 보게 되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7월 달 들어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주들은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통계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8.4%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0% 이상이 된다면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통신주가 그동안 실적이 좋았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는데 매출과 EPS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자산 또한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LGU 플러스도 아닌 SK텔레콤도 아닌 KT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KT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좀 프로모션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본다면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보다 좀 더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었고요.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게 이제 ICT 쪽이죠. ICT 쪽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무선 통신 쪽도 있고 초고속 인터넷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업 회선 관련된 부분들, 기업 고객들 이제 B2B 사업도 상당히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 매출이 거의 59.4%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금융 쪽도 하고 있고 위성 사업 쪽도 하고 있고 그럼 또 부동산 쪽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6%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니 음악 서비스라든가 나스미디어 같은 이제 광고하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 뭐 2021년도에 이제 KDD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KDD라고 해가지고 저도 KT를 쓰다 보니까 KDD라고 문자가 자주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이제 뭐 상품을 구매하세요라면서 이런 이커머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KT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지금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지금 이제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 캐시 유동성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KT 단기 상승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긴 받았는데 KT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큰 양봉을 좀 만들어줬어요. 3.8%나 크게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2.24%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증시의 불안감, 특히나 우리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악재가 뭐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쪽으로는 당분간은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그래도 KT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KT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노인 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KT랑 네네.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요즘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봇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말을 시켜주고 오늘의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인데 그 대화하는 로봇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거부감은 좀 있었어요. 거부감이 있었는데 워낙 독거노인분들이 많아지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한 니즈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아직까지는 그쪽 매출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외국인 보유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주를 움직이는 주체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IT 업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 속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국내 IT 업종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9월 챗GPT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IT 업종에 대한 투자 또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만큼 투자할 만큼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살짝 주춤했던 IT 업종 실적으로 증명해내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대권주자 2명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세 금리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IT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의 밸류 체인이 높은 그 상승률이 부담입니다. 어쨌든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ASML의 단기 가이던스가 부진하다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주요 섹터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 시기인데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우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아직 많이 안 오르고 앞으로의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 기업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수치가 찍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투자 포인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기 부품주들은 어떨까요? 두 가지 종목의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과 31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양사 모두 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은 무려 3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 호실적을 낼 수 있던 이유, 우선 갤럭시 AI가 탑재된 첫 스마트폰 갤럭시의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갤럭시에 MLCC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매될수록 삼성전기의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의 수요가 캐즘에 대한 우려 속에 부진했지만 디스플레이가 이를 막아줬습니다. 바로 아이폰 15의 판매가 생각보다 더 잘 된 영향입니다. LG이노텍의 매출은 80%가량이 아이폰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LG이노텍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역시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장용 MLCC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는 일반차보다 MLCC가 10배 이상 많이 사용되고요. 카메라 모듈 역시나 자율주행차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함께 갤럭시 폴더블폰 2개의 종류가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 폴더블폰의 판매에 힘입어서 삼성전기 3분기와 4분기 역시나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많습니다. LG이노텍 역시나 새로운 아이폰, AI가 탑재된 아이폰의 판매량이 더 많이 증가될수록 실적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설 것이다. 지난해보다 40%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다 하반기 고객사의 판매 성장과 함께 실적도 레벨업할 것 같은데 주가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잉글우드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23,000원대를 뚫어냈고 23,1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잉글우드랩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너무나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은 좀 줄어들었어요. 5.4% 정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 아무래도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8.3% 정도 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169%나 아주 급격하게 한 단계 레벨업이 빵빵 이루어지는 실리콘2가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약 15%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글우드라는 시가 그 뉴욕 옆에 있어요. 뉴욕 옆에 이제 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랩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연구소죠. 그래서 잉글우드 랩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잉글우드 시에 있습니다. 뉴욕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아무튼 잉글우드가 지금 현재 거래처가 보면 우리가 알만한 또 유명한 화장품들입니다. 로레알이라든가 그리고 에스더로더라든가 이런 좀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좀 약간 좀 값비싼 화장품 쪽을 OEM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지금 이제 기후 변화도 좀 심하고 태양열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선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매출이 매출 1위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선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K-뷰티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매출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피부 건강이라든가 노화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케어 요즘 그렇더라고요. 꼭 밖에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불빛 또한 피부의 노화를 좀 일으키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요즘 선크림을 자주 바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크림을 좀 바르고 다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안 그래도 있는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은 선크림을 바르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제품 사용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로션도 안 바르고 다니는 아. 사람이었는데 피부에 자신 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선크림을 피부 좀 미남이었는데. 발라야 돼요.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에 오늘 그동안 좀 약 2달 동안 좀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좀 이평선들을 박차고 일어서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좋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양봉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6.7% 정도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좀 좋아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 52만 9천 주 정도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 뭐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뭐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지금 뭐 FDA 다 무시하고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전량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OEM, ODM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가 오히려 더 베네핏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잉글우드랩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만나보고 왔고 차트상으로나 거래량을 보나 그리고 실적으로나 보다 모두 다 좋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은 네오셈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파이널샷 저희 앞에 브리핑할 때 이 기업을 네네.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증권사에서 네네. CXL 관련해서 최선호주로도 계속해서 픽이 되는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사가 제 걸 컨닝인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뭐 네오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CXL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CXL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CXL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니까는 이게 네. HBM이 첫 번째 이제 주자였다면은 이제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상승에 좀 지쳐서 다른 네네. 쪽으로 좀 거래대금 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있고 그죠. SK하이닉스 내려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HBM 뭐 물론 실적은 저는 3분기, 4분기도 다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단기 급등이 너무 강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이 좋지 못해서 성장성이 없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밑단에 있는 회사들 또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하나의 순환 매매 차원에서 이제 물량이 나온 거지 이게 뭐 기업이 어떻게 잘못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착각을 안 하시길 좀 바라고요. 아무튼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다가 CXL 2.0 검사 장비를 3분기부터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서 CXL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CXL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에 좀 뒤처져 있었지만 CXL만큼은 삼성전자에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명확한 우리의 포지션을 보여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CXL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CXL 관련 종목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오킨스 전자도 있고, 그리고 뭐 엑시콘도 있고, 지금 이제 네오셈도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들도 좋지만 네오셈이 좀 더 먼저 크게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하반기에 3분기부터 CXL 검사 장비를 삼성 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메모리 쪽 관련해서는 CXL 관련된 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뭐 개화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확한 개화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2028년도에 거의 뭐 성장의 피크를 찍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밈 주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미리 우리가 포트를 좀 담아 놓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오셈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오셈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HBM 얼마나 크게 단기간에 급등했는지 많이 보셨죠? 뭐 200%, 300%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CXL도 그런 이제 정말 태양의 햇빛을,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를 꼭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를 편입하는 것이 좋고, 그 가운데서도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네오셈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조금 반등을 좀 보인 점은 2차전지 섹터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크면서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면서 중국 정부는 3중 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함께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고, 또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이민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오히려 중국과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는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는 정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게 됩니다. 뭐 테슬라라든가 뭐 구글,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그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체 플랫폼인 디벨로피 3.0을 발표하면서 CMO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시가총액 기준에서 22종목 중에서 16개의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25년도나 24년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은 외국인 수급과 함께 더불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국면을 활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장 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언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보다 완벽한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장 마감 특징 꼽아주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과 비교가 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1시 기점으로 해서 밑골이 지금 현재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상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인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업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좀 얘기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와 노사 간의 화해 무드가 좀 조성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번 주 내내 지금 계속해서 변수로 좀 떠오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올라갔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는 약세 움직임이었고 반면에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화장품단 관련해서 제가 오전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자분들께 화장품 관련돼서 섹터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요. 오늘 코스맥스가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이 떨어지면서 화장품 섹터 내에 있는 코스피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조정을 준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명분이 없었는데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조정세가 오늘 좀 크게 강하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중소형단 이제 코스닥 종목인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 쪽에서 그 리들샷이 인기를 끌면서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실적 관련 모멘텀과 함께 지금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최근 주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측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종목들 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거듭적으로 수급이 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대왕코리아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딴 내에서 수급 이동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미 대선 관련된 브리핑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증시 변동성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판도가 크게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막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2,800선 결국에는 내어준 채 마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 구간부터 반등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0.7%가량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조금 희비가 보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위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일제 하락 마감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일 상승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던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의 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그랬지만 시장은 참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이번 주 관련된 트레이딩 계속해서 나왔고 차익 실현 매물들도 크게 쏟아지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900선 가나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 약간 무너지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AI 의료 쪽이 3.9%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2위 업종으로는 비만 당뇨 쪽에서 2.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로슈가 이 비만약과 관련해서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라이릴리와 같은 지금까지 주도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약간의 판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광모듈 쪽이 2.5% 상승세, 2차 전지 소재 쪽 오늘 시장에서 1.5%,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미용, 기기 쪽이 2.5%,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1.5%, 전기가스 쪽이 0.7%, 그룹 지주 쪽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그리고 DX, VX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펩트론이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제약 바이오 쪽 크게 이끌고 가는 분위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성 쪽이 25% 이상의 상승 흐름, 광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3% 이상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가스 쪽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800선이 이탈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2,800선 지켜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 이상의 급락세 2,79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장보다 27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2,86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이제 10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0.7%의 상승세,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828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주들이 좀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좀 덜 빠졌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빠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84,000원대까지 빠졌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21만 원대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LG엔솔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3% 이상의 강세 3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지수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거의 시장에 연동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3만 5천 원대. 우선주는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기아 가운데서도 기아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3% 이상의 급락 흐름 나왔고 11만 6,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시세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셀트리온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KB금융은 강보합권, 포스코홀딩스 1.07%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민주당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탄력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코스닥도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양극재 쪽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사실상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19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에코프로는 2% 이상의 강세, 10만 원대 다시 한번 도달하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제는 3%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만 원대까지 올라섰고 삼천당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는 HLB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번 주까지 하락세를 그칠 줄 몰랐던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6% 이상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에는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엔캠은 이렇게 올랐지만 사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하락세, 클래시스도 3% 이상 하락세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15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의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의 전략을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주말 이후로 네. 판도가 바뀌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 2,750포인트 구간대 지지 여부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단기 조정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어떻게 지금 뒤집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몇 가지 좀 힌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하단 구간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코스닥이 사실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아직 제약 바이오로 크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까지도 들어 올려줘야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 빠질 때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단을 지지받아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바이오가 지금 바이든 사태 관련해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트럼프 관련 이슈가 들어오다가 금요일 돼서야 지금 바이든 관련 이슈로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마감이 지금 된 거거든요. 주말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느냐. 지금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곧 사퇴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하차 결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분위기 파악하시려면 키워드를 잘 검색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해서도 지금 일주일이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일단 공화당 쪽에서 미 대선 후보를 뽑고 또 이제 대관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선 후보 선출이 원래 8월 달 이제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로 집에 치과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세 활동을 누가 하고 있느냐 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코로나까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다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가세를 해서 바이든이 지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서 무언의 또 압박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국민의 한 70%가 바이든이 사퇴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제 주말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내 지금 여론도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층의 79%가 이렇게 바이든 사퇴하는 거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반면에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지지할 의사가 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보다 지금 이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확률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28% 정도나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슷하다. 바이든과 좀 비슷한 지지율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의사가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바이든이 물러날 경우 결국에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이 부통령이 또 여성입니다. 예, 해리슨 이제 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 과거에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이제 2인자로서의 역할만 충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들만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 자체가 이제 주말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전일 강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뭐 암살 시도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그 리턴 매치가 이렇게 후보가 바뀌게 되면은 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시장을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나오는 이 미 대선 관련된 이슈를 꼭 우리 시청자분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많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장을 흔들 만한 빅 이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관련 이슈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시초가로 공략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바이든이 사퇴를 하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공략할지 말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또 트럼프 관련해서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SY라는 기업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7월 달 이제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또 강하게 붙어준 중소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초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또 대형 종목들이 조정을 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업이냐면 종합 건자재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그 진출을 위한 포석을 현재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5월 달에는요.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서 현지 업체와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결 내용들을 보니까요. SY가 현지의 생산 설비 등을 투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그런 육로를 통해서 최 4시간이면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Y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현재 그 샌드위치 패널뿐만 아니라 모듈러 제작 공장 부지 후보군들을 계속해서 물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 SY는요. 국내에서 샌드위치 패널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부분들, 국내 1위,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이제 밈들 붙어 있으면 관련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1위인 기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 만들 때 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러 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SY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초가로 우리 청자분들이 공략하신다 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단기로 공략한다라는 가정하에
4,800원 구간대 이탈하면 최소 반매도 또는 손절로 잡아가시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면 다시금 반등으로 흐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말 동안에 나오는 이슈 보시고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윗골이 달린 구간대인 5,800원 구간대까지 재차 N자형 파동 나올 수 있는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단기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는 S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모멘텀을 움직이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를 잘 팔로우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는 곽유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권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 7,123억 원으로 이달 들어 3조 5,597억 원이 늘었습니다. 앞서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9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2에서 3년간은 엔비디아 적수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 칩 성능이 좋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은 누군가 칩을 값싼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6, Z 플립 6의 사전 예약 판매량이 전작 대비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두 모델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91만 대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인공지능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주목받은 이번 시리즈 사전 판매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 시리즈에 비해 11만 대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전 구매층 중 2030 세대의 구매 비중은 지난해보다 7%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통신 3사는 오늘부터 이번 시리즈 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개통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